잠깐 전체적인 그 진행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을 맡길까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함께 참여해주신 이광수 대표님은 정말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토론을 함께 해주시고, 항상 또 많은 분들이 댓글 중에서도 특히 이광수 대표님이랑 토론할 때가 제일 좋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또 우리 대표님 본인 입으로도 20만 중에 한 2만 명은 내가 가져온 거 아니야? 해주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작가 TV 김 작가님은 구독자가 203만, 206만, 그 사이 6만. 네, 레벨이고 달라요. 근데 제가 부르면 막 옵니다.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제가 일단은 순서를 요거까지만 하고 진행을 맡길게요. 지금 첫 번째 순서는 제가 생각하는 이광수, 제가 생각하는 김 작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생각할 시간을 드린다고. 제가 생각하는 옆에 있는 김작가 TV의 김 작가는 진짜 성실한 사람. 제가 이렇게 표현해보면 진짜 성실의 아이콘. 정말 그 어떤 대형 채널 중에서도 대형 채널인데, 그것을 정말 나는 유튜버다 하면서 정말 자기 손을 다 거쳐요. 모든 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206만 대형 유튜버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 제가 생각하는 이광수는 굉장히 사려 깊으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고 사려 깊으세요. 제가 이제 토론 채널을 좀 지향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과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이 전혀 촬영해놓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토론 영상들도 있어요. 근데 그 토론이 잘 되려면 또 생각도 깊어야 되지만 상대방에 대한 사려가 깊어야 돼요. 네. 근데 상대방에 대한 사려 깊음과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토론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려 깊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곧 책이 나오시죠? 곧. 네, 예. 책 가칭이 뭡니까? 가칭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 제목 가지고 얘기 많이 나눴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벌써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네. 그 살 것인가는 리브가 아니에요. 바이예요. 네. 됐죠? 네. 자, 제 순서는 마치고 이제 김 작가가 생각하는 이광수, 김 작가가 생각하는 이것도 저희가 하나요? 한 번씩 하라고. 뭐 해줘야지. 네. 어르신한테 먼저 맡기겠습니다. 해주세요. 전 사실 두 분 중에 김 작가님을 먼저 뵀죠. 아주 오래전에 뵌 것 같아요. 저희 2020년에 네. 뵀었죠. 코로나 네. 대폭락 시기에. 네, 그때 제가 이제 나가서 그때 뭐가 좀 끌림이 있었어요. 이거 잘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 끌림은 없었어요. 그 사실은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렇죠. 유튜브도. 많이 봤죠. 김 작가 200만 중에서 한 10만 정도는 제가 한 1만 정도. 네. 사실 김 작가님은 제가 이제 전 유튜브를 아직 없는데 이제 그래서 많이 다른 데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김 작가님은 말씀을 들어주시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데 어떻게 되냐면 능동적인 듣기가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자기가 정해진 질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리액션이 약한데, 김 작가님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탁월합니다.
그럼 저는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 작가님이 너무 잘 되시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되시려고 믿고 있고요. 사실 제가 또 그래서 유일하게 또 기쁘게 또 나가기도 하고 유일하게 무료로 나갑니다. 김 작가님.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밝혀도 되나요? 왜냐면 제가 나가는 게 즐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김광석 교수님은 또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도 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토론이 가능한, 그리고 토론이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토론하는 게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하고 토론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랑 한다 그러면 아유 안 나가겠다고 그러고, 특히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는. 그래서 제가 토론의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제 김광석 교수님은 토론할 기회가 굉장히 많고, 저희 또 사적으로도 되게 자주 만납니다. 술도 자주 마시고요. 그래서 많이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그래서 김광석 교수님은 토론이 되지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한 분이에요. 몸과 마음이 다. 그래서 특히 너무 몸이.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뭐 정신이 건강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정신도 너무 건강하셔서 제가 너무, 사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제가 더 훨씬 더 요즘 많이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20만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든든하신 분들이 만들어주셔서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어디 유튜브 나가면 댓글이 엄청 험악한 게 많이 달려요. 너 뭐 조심해라. 그런데 밥집 조심해라. 경일남은요 그로 댓글이 없더라고요. 다들 그냥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내용에 대해서 달아주시고 그러지 뭐 개인적으로 막 비난하거나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너 폭락쟁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일남은 굉장히 매너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20만 축하드리고 여러분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하세요. 몸이 건강하다고 하셔서 이어서 바깥다 두면 여자애 참 좋아하십니다. 이거 촬영된 거 있죠? 농담이고요. 당황스러운 눈빛이었는데 방금 전에 어디까지 얘기하나 그런 눈빛이었던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제가 김 작가의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둘이 침대에서 잔 사이에요. 한 침대에서. 저희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요. 저희 촬영장에서 저희 촬영장이 저 집이거든요. 집에서 이제 사무실이랑 직원 일하는 공간이랑 다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아침 6시인가 하여튼 일요일 라이브가 있었어요. 촬영이었나? 그때 하고 이제 그 다음 타임이 이제 여의도로 가시는데 텀이 좀 길어서 가시기 좀 애매해서 좀 친분도 있고 해서 저도 이제 자고 같이 옷 다 입고 잤습니다. 변명하지 마. 변명하지 마. 그리고 이게 아마 좀 떨고 있는 것 같은데, 밤에 잔 거예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 거야. 그분 어떤 남자세요? 무슨 말이야? 너 누구니? 사실 여기 공간부터 좀 당황스러운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 사실 사람이 적으면 되게 컨셉이 이쁜 그런 카페인데, 제가 해외 봉사를 많이 다녀왔거든요. 뭐 캄보디아, 네팔, 몽골 이런 데였는데, 약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기분도 별로 없고 약간 거기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게, 그리고 책상도 지금 문을 이용해서 지금 벽에 금도 가고. 예. 여기 사장님이 우리 구독자예요. 제 책을 한 10권 정도 모으신, 거의 다 모으신 거예요. 진짜 구독자예요. 네. 자, 김광석 교수님은 늘 참 잘난 척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방금 전에도 책 10권 굳이 또 얘기하시는 그런 게 있는데, 재밌는 에피소드 2개만 얘기하면, 이제 강석 교수님이 이제 말씀 되게 잘하시고 하시니까 아시는 에피소드인데, 웅달 책방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이제 한 구독자 60만, 달란트 투자라고 한 구독자 80만, 전인구 경제연구소로 구독자 한 90만,
그리고 또 뭐 한 명 정도 이제 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강석 교수님 얘기하면 제일 형이기도 하고 말씀도 잘하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뭐 하다가 저녁을 먹는데 유튜브에 대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막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본인이 15만인데. 제가 듣고 있다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니? 원래 보통 이제 유튜버들끼리 모이면 그 구독자로 인해서 약간 서열이 매겨지는 알게 모르게 제 얘기예요. 구독자 많은 사람들이 말이 훨씬 더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이제 다들 막 너무 주의 깊게 듣고 있으면서 아, 그때 이 형님이 참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뭐 잘난 척을 농담을 드린 말씀인데, 근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머니 트렌드 쇼라는 강연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강석이, 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쓰는 맘대로 말. 하세요. 아, 네. 강석이 형이 이제, 늘 강연 잘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잘난 척을, 진짜 일관성 있게 하는가 싶었는데, 한번 초대를 했죠. 진짜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뭔가 잘한다는 얘기를 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강석이 형이 저한테도 열심히 산다 했잖아요. 전 열심히 살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 기준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사는 기준일 것 같은데, 근데 김강석 교수님은 진짜 강연을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명강사이자 가장 고위 강연료를 받는다고 저희한테 늘 자랑하거든요. 근데 진짜 강연을 잘합니다. 근데 이런 무대에서도 잘하시지만 그 퍼포먼스라는 게 약간 무대를 장악하려면 무대가 좀 크고 뭔가 PPT도 있고 화면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마이크 빼서. 네, 여기까지고요. 그다음. 우리 양수 대표님은 참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네.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었죠. 네. 네, 거기 계실 때부터 2020년에 사실 두 분 다 제가 2020년에 뵀거든요. 그때 제가 재테크 콘텐츠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뵀었는데 물론 분석 잘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잘하시는데 뭔가 모르게 그 선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이제 계속해서 작년에 퇴사를 하시고 이제 무료 리포팅을 처음에는 이메일 서비스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무료로 보고 계시잖아요. 늘 저도 이제 대표님 오실 때마다 빨리 이제 돈을 버시는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실까 그 선택을.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버실 텐데 뭔가 그 메인의 카피가 뭐였죠? 홈페이지 카피도 약간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그런 메시지였는데 정확하게 뭐였나요? 투자를 통해 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네. 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좀 시간 안에 함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5글자 퀴즈를 하기로 했어요. 네. 자, 김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네. 그냥 지명하셔서 해도 됩니다. 본인이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 5글자 토크는 제가 정한 방식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제가 정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강수 교수님이 영상 하나 보내더라고요. 진행은 5글자 토크로 하자고. 그러니까 질문을 5글자로 해야 되고 답변도 5글자로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어려워. 이런 거죠, 여러분. 집값 떨어져? 그럼 여기서 아니 올라가.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심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5글자로 요약하면 됩니다. 뒤에 느낌표나 물음표는 그냥 생략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먼저 받을게요. 5글자. 질문은 여기 대표님도 교수님도 되고 대표님도 되고요. 다 상관없습니다. 네, 저기. 네. 우주택 집사 우주대 집사. 아주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늘 언제나 첫 스타트가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 5글자 준비하시고요. 기다려주셈. 좋습니다. 저는 스스로 판단. 저 채널을 지향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제가 저분을 여쭤보려고요. 여쭤볼게요. 어디 살려고? 여러분 반말 아닙니다. 다섯 어디 글자예요. 지역을 얘기해야지 지역에 대한 답변을 주시니까 어디 살려고?
마치 짜고 친 듯한. 자,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은 어때? 예. 여전히 5글자? 그렇죠. 여전히? 이거 어렵네. 아니, 본인이 정한 방식이에요. 아직 기다려. 아직 기다려. 서울 아직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야? 아, 좋습니다. 일단 그럼 언제는 여기 하고 한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럼 언제는 그 다음에. 서울. 아, 서울? 서울 물어봤어요. 서울. 더 많이 빠져. 더 많이 빠져. 자, 이제 그럼 언제 물어봤습니다. 일단 그럼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야? 올해 중반에. 올해 중반에. 네. 아까 답변 드렸던. 네. 저는 뭐, 어쩐지. 여기부터 답변 같이 주세요. 여기는 올해 중반이라고 했어요. 네.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복잡한데. 저거. 몇 달이야? 몇 월 달이냐고 했습니다. 몇 월 달이야? 기회가 중요. 구체적으로 싸우자는 거 아니죠? 싸우자는 거 아니죠? 전 두 분한테 여쭤보겠네요. 왜 둘이 달라? 아니 어려운 거 같아. 자, 일단 이렇게 하고 10분만 하고 이렇게 갈 겁니다. 네. 여러분 짧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니까요. 빌라는 안 돼. 빌라는 안 돼. 네. 빌라는 안 돼. 네.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남성분. 부산. 부산. 노래 부르신 건가요? 갈매기? 비싼 게 빠져. 부산. 비싼 게 빠진다. 올해 중후반. 답변 드렸습니다. 올해 중후반. 올해 중후반. 네. 다 올해 중후반이네요. 아니요, 서울은 올해 중반이라고. 중반. 제대로 들으세요. 중반과 중후반은 다르죠. 다르군요. 다르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바닥을 해야 하니까, 바닥. 정확들 하시네. 자, 좋습니다. 다음 5글자. 재개발 빌라. 재개발 빌라. 빌라는 안 돼. 재개발. 재건축이 살아있습니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빌라 포함? 재개발 재건축 빌라 포함이요? 재개발 좋아. 재개발 네. 이거 좀 더 하다가는 다들 약간 언어 능력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인데. 다들 약간 좀 지금 저기까지 다 합쳐서 다 아직 바보가 되고 있는 느낌이야. 머리가 아파. 어렵네요, 그죠? 자, 마지막 한 번만 요거 더 하고. 여러분 좀, 요런 거 말고 신박한 것도 있잖아요. 신박한 질문 없습니까? 신박한 질문. 꼭 서울만 해? 꼭 서울만에. 서울이 좋아. 서울이 좋아. 서울이 좋아. 수도권 좋아. 수도권 좋아. 네. 자, 여기 손 드시면, 저분까지만, 2명까지만 할게요. 변전소 온대 어디서 키워? 네? 우리 동네 저희 동네에 변전소가 이제 들어선대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몰라서 귀여워? 저는 어디서 키워로 들어가지고. 어디서 키워? 좋은데 키워. 좋은 데가 어디야? 경기도 골라줘. 경기도 골라. 찍어줘. 방금 이강수 대표님 표정은 내가 이런 거 5글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난 이딴 토론에 날 불렀단 말인가? 진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네. 네, 답변 주세요. 저도요? 네. 이따 토크해. 이따 네, 토크해.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남성분, 저분은 이제 5글자 토크 이후에는
심층 토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 괜찮. 아주 나빠요. 아주 나빠요. 건설사 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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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광수 교수님이 이거 하자고 했는데 뭐 답변들이 다 그냥 그렇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창의적이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네, 잘못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심층적으로 답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 위주로 일단 수도권 외의 분들이 먼저 질문을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리비아에서 오시지 않았나요, 아까 전에? 볼리비아 혹시 정말 이것 때문에 오셨나요? 아니 겸사 왔죠. 그렇죠, 아니. 5개 끝났어요. 저 아니, 얘기해도 다섯 돼요. 개 차신 줄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네. 저희 앞으로 환율 전망은 좀 어떨까요? 저기 환율. 환율 전망. 한율도 전망하셨나요? 거의 힘드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환율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테니까. 근데 한국은 금리 인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요. 제 추측. 네, 그래서 워낙 지금 뭐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금리 차가 좀 줄어들면 그러면 달러가 금리는 인하되고 그럼 달러의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습니다. 물가나 이미 금리 차가 2%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금리 인하가 쉽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의 매크로가 좀 흔들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신용등급이거든요. 국가 신용등급의 영향을 좀 받으면 갑자기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죠. 여러분 환율은 이해하기 쉽게 환이 뭡니까? 외화예요. 이율은 뭐냐면 레이트가 아니에요. 뭐냐면 가격이에요. 그래서 외화의 가격이에요. 그럼 환율이 오른다는 말은 뭐예요? 달러가 비싸진다는 말이에요. 환율이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는 말은 달러가 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죠. 네, 그래서 그거는 단위당 가격이라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 말은 이제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달러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고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달러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제 전망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해드릴까요? 네. 네. 너무 좋은 포인트고요.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달러라는 그 자산이라고 본다면 달러의 자산의 또 주된 특징 하나가 안전자산이라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제가 뭐 24년 전망서에도 말씀드렸듯이 24년 경제가 소위 불확실성이 고조돼요. 이걸 지경학적 불안이라고 해요. 지경학적 분절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쟁이 있고 타이완 해협을 놓고 또 긴장감이 조성되고 또 미국 경제 계속 부채 한도 협상 놓고 타결이 안 이루어지니까 구조적으로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돼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될 때 뭐가 가장 투자 자산으로 가치가 높아져요? 금하고 달러.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곧 예견되어 있어도 나름의 강달러가 기반을 하는 것이 그 불확실성을 해지하고자 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에요. 그래서 금 가격도 치솟고 미국 달러 가치도 아직도 강세인 거예요. 물론 금리 인하가 예견된 것들이 상쇄되니까 강달러의 약세화가 전개됩니다. 지금은 강달러의 약세화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약달러로 전환되진 않는다. 요렇게. 그러니까 평균선을 잡으면 1,100원 정도. 평균선 1,100원에 1,500원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1,100원 정도를 이제 1,100원에서 1,150원 이 정도가 평균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1,300원대니까 강달러의 약세화가 된 거예요. 대략 한 1,400원대에서 강달러의 약세화지 여전히 강달러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약세화는 될 겁니다. 조금 더. 예. 왜냐면 이 불안한 그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이 주제가 대주제가 더 고조되면 다시 초강달러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고조될 때 제일 극단적으로 고조될 때가 언제예요? 전쟁 날 때예요. 러우 전쟁 터질 때. 타이완 해협 놓고 둘이 막 미중 간에 팍 해요. 그러면 일시적인 강달러가 또 나옵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지경학적 그런 불확실성이
특별히 긴장감이 확 고조되면 강달러가 또 돼요. 그러다가 약세화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기조는 현재로서는 강달러의 약세화가 전개된다.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1200원에 근접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주실 분들 계실까요? 네. 그렇죠. 유튜브에 보면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를 이제 생산하는 저 같은 놈들이 있죠. 굉장히 양적인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판단하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부동산도 오른다 하시는 분이고 떨어진다 하는 분이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가 경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건 맞아요. 경기적으로. 근데 구조적으로 저성장화되는 흐름은 있어요. 이해가세요? 경기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나이를 먹어가요, 저도. 제가 쇠약해지겠죠. 근데 올해는 유독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럼 올해는 좀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제가 쇠약해지겠죠. 약간 이런 흐름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경기적으로는 일시적인 회복이 전개돼요.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가.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 근데 지금 여러 이렇게 강한 뭐 이렇게 멘트들이 나오는 것들은 이런 건강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질병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암세포가 발견이 된다. 그것은 제가 근육량이 많아지는 것과 무관한 사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 중국의 역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도산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암세포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확산되면 내가 건강해지고 무관하게 그냥 쓰러지겠죠. 근데 이게 확산 안 되고 그냥 그 정도로 맴돌고 암으로 전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기존 경로대로 가겠죠. 그런 불안한 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등장해 있는 상태다. 요렇게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구분이 되시죠? 네.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대표님한테 제가 요청 한 가지 드리면 네. 이분들이 개인적인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네, 여러분 부동산 뭐 집값 올라 떨어져 이런 건 사실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 고민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돈 받고 돈 내고 컨설팅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질문들. 여기 이제 좀 사석 같은 자리니까 질문 주시면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겁니다. 갑자기 손을 막 들기 시작하네. 두 분 기회 드리죠. 네, 일단. 네. 여성분부터. 저는 오히려 지금 집을 내놨거든요. 매매 지금 매도를 하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좀 다운을 많이 시켰는데 주변에서 한 바퀴 돌려라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전세나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이번에 팔아야 되겠다는 게 강력하게. 혹시 어느 지역인지 대략적으로. 고양시 행신동에 무조건 팔아야 되겠다 해서 다운을 하고 내놓았거든요. 이게 근데 좀 불안하기도 하고 모를까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내 집값 전망을 하라고 보니까 그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그 집을 갖고 계시면 다른 기회를 못 잡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회 측면에서 한번 항상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막 비싸게 팔아야지 한 바퀴 돌려서 막 올라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다른 기회를 못 잡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산 가격 하락은 중요한 기회입니다.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예요. 근데 그냥 멍하니 계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잡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고민하시라고요. 그러면 일종의 그게 경제학적으로는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 너무 크신 거예요. 기회를 못 잡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 궁금하시는 게 집 언제 사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 질문은 죄송스럽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지만 아닙니다. 기회를 기다리면 돼요. 중하반기라고 말씀하신 거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때가 아니고요. 기회예요. 그게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는 거 아닙니까? 때만 기다리면 뭐 그때까지 잠자다가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공부하시고 고민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때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차원에서 접근하시고 그 기회 차원에서 결정하시죠. 남자분. 네, 남자분. 일단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김광석 교수님께는 앞으로 금리가 네. 하락할 전망이라고 하지만 크게 금리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상태에서 어떤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요거는 일단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께는 그 앞으로 동탄 투에서 이번에 그 신고가 좀 경신한 그런 그 거래가 좀 나왔는데 그 앞으로 뭐 GTX 라인이라든지 그쪽 그 동탄 쪽에 대해서 그 뭐 반도체 뭐 300조 투자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좀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뭐 5년, 10년 후에 어떻게 좀 전망을 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는 24년도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배분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좀 제일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욕심쟁이 답변 네.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채권 시장 투자를 이제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죠. 의견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시중금리 기준으로 정점인 구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방식인 거죠.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베팅. 근데 뭐 채권 투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금 변동성도 좀 덜하고 투자 수익률은 조금 덜하지만 안정적으로 저축금리 이상의 투자 수익을 목표로 할 때 채권 투자를 하는 경우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 아직도 유효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드리고요. 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수익률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막 강한 수익률은 아닐지 몰라도 저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죠. 제가 22년, 3년은 저축을 추천했었죠. 24년은 채권 투자에 추천하는 거죠. 왜냐면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물어보셨지만 뭐 저도 책에서든 제 방송에서든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신도시 건설이고 신도시의 실질적인 건설은 한참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수요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서 신도시나 뭐 그쪽 영역은 수도권 중심으로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왔죠. 그건 제 의견이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이광수 대표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점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내 집이든 아니면 뭐든 저는 돈 벌고 싶거든요. 내가 살아도 오르면 좋고, 그렇죠? 투자로 그 사무소로 좋고,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동탄에 그거 사서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22억 뭐 몇 억에 했다는데 강남보다 비싸졌어요. 그거 30억 될까요? GTX가 다 뚫려나서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을 보실 때 주식은 그렇게 보시잖아요. 오를 거 사잖아요. 주식을 안 빠질 걸 주식 사시는 분. 난 이거 안 빠질 것 같아서 나 주식 이거 살래. 그러신 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왜 안 빠질 것 같다고 사요? 그게 대표적으로 신도시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신축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 빠질 것 같아서 자산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를 걸 사야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략이 많이 빠진 걸 사라. 그러면 동탄 같은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안 빠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으셔서 나는 안 빠지는 것도 충분해. 그럼 가세요. 네? 우리가 관심 갖는 건 그래서 사람들은 동탄 안 빠진다는 뉴스 막 클릭해서 뭐 좋네 이러지만 우리는 뭐만 봅니까? 어디가 빠져? 이것만 찾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뉴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안 알려주고 있다고. 빠지는 거는 자기네들이 다 조용조용 사고. 그러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신문에서 맨날 오르는 것만 얘기해 주잖아. 그건 뭐냐면 가진 사람 입장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좋다 나쁘다는 누구 입장이에요? 가격이 빠지면 나쁘대.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래요. 아니요. 난 가격이 빠지면 좋다고요. 왜?
집을 마련하는 입장이니까. 누구 관점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는 게 중요해요. 저 화내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왜 흥분하셨어요? 혹시 뭐 동탄에 안 좋은 감정이 동탄에 계신 분 있으면 어떡하려고? 아니, 좋죠. 살기 좋지. 살기 좋지. 이광수 대표님이 굉장히 외로우세요. 그래서 말할 기회만 있으면 굉장히 열심히 말해요. 아무도 말 안 시키니까.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해서 이게 포인트가 다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코인 가격이 여러분 5년 전에 10년 전에 1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1억이 된 시점에 5억이 되는 게 이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 심리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했는데 그 새우깡이 1976년생이에요. 20원이었습니다. 지금 새우깡이 1,500원이에요. 7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럼 새우깡이 1,500원에서 계속 비싸니까 계속 맴돌까요? 1,500원이라는 새우깡 가격이 3,000원으로 10년 후에 올라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왜 올라갈까요? 새우깡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새우깡을 살 뿐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집의 가격이 뭐 30년 전에는 강남 뭐 아파트가 10억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10억에서 20억 되는 게 이상해요? 그럼 20억에서 100억 되는 건 이상해요? 1000억 되면 이상해요? 1000억이 1000억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 1000억이 되면 1000억의 가치가 지금의 10억의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격의 명목 표시 가격을 마이크 빼서 저는 그렇게 보고 가격의 상한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안 하죠. 우리 급하니까. 네. 급하니까. 자, 이 토크를 다음에 두 이어가고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인플레이션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코인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단위당 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코인처럼 유효 수요가 많은 상황. 누구나 다 하나씩 살 수 있죠. 심지어 코인은 쪼갰기 때문에 이제 소량 투자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한 상황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집은 수요가 가격이 오르면 계속 줄게 돼요. 주식은요,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안 줄어요. 이해하셨어요? 왜? 계속 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비싸지 않으니까. 근데 집은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수요가 빠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하고 연결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은데, 그게 맞는데, 인플레이션보다 지금 한국의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10년간 집값이 최대 3배 올랐습니다. 뭐가 3배 올랐어요? 어떤 제품이요? 김밥값도 그렇게 안 올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인플레이션이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거보다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했고, 코인하고 주식하고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코인이, 여러분, 제가 좀 큰 비중이 들어가 있거든요. 큰 비중. 물론 수익을 보고, 간밤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놀래가지고, 익절을 했어요. 언제 들어가야 되나?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지금 코인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심지어 이광수 대표님은 코인은 수요가! 이렇게 얘기하셔서, 수요가 충분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참고로 이광수 대표님이 뒤에 방송에 있으셔서 50분에 가야 한다고 하셔서 네, 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관점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요나 코인은요, 수요 걱정을 안 해요. 네? 수요를 전망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공급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수요가 심리적인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심리가 바로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코인의 가장 그 영향이 뭐냐면 두 개가 연결이 있잖아요. 지금 주면 됩니다. 네. 생산이 줄잖아요. 그죠? 4월달부터. 그죠? 4월달 생산이 줄어요. 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이제 오르는 건데, 그래서 심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이게 투자 시장은요, 피드백으로 움직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사실이 생겨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텀에 그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실이 오기 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4년마다 돌아오는 거죠. 반감기. 네, 반감기가. 그동안 반감기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반감기 기간 동안 올랐어요. 이번에는요, 반감기가 오기 전에 올랐죠. 올랐죠. 예, 왜냐면 피드백으로 작용했어요. 그때 올랐으니까 난 먼저 사야지. 그쵸? 그런데 만약 그 반감기가 진짜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전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표님 주신 거죠.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욕을 엄청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회피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제가 확실히 아니까. 근데 네. 이건 전문가가 아니까. 그냥 투자 관점에서 얘기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알맹이에 쏙 빼먹고 얘기하니까 네. 좀 아쉬운 감인데 아마 그 아쉬운 거는 김가수 교수님 답변 주시죠. 아, 지금요? 네. 근데 저 아까 다 답변 드렸어요. 아까 오시기 전에 토크를 다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네. 자, 김가수 교수님은 좀 시간이 있지만 네. 대표님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까만 남자분이 네. 오랫동안. 네, 그래요,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광수 대표님한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가셔야 돼서 네, 그 최근에 PF라든지 물질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최근에 미분양이 다시 이제 증가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건설사 은행권들이 좀 위험하다고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아까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데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한 시그널 같은 게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사에서 이렇게 한 시그널이 있을 때 하는 게 시기보다는 이런 시그널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약간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건설사 PF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이제 올해 되게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금융권들은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증권사라든가 뭐 아니면 여전사라든가 아니면 뭐 은행들은 그동안 준비를 좀 해놔서 이게 체계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 대신 건설사들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건설사가 어렵다고 해서 집값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없단 말이죠. 그냥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에요.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건설사가 나빠진 거지. 건설사가 나빠지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지고 가격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사가 망한다는 걸 신호로 하고 집을 사는 건 사실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좀 두 개를 별개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 잡으냐면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집값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네, 그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때가 오냐면 그때는 어떤 시장이 변하냐면 파는 사람들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을 때예요. 근데 지금 파는 사람들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아질 때가 반드시 오게 돼요. 이광수 대표님이 자세한 이야기는 김작가TV에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없으셔서 가셔야 되니까 한 번만 더. 네. 미국 금리가 내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반영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에 중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전망하실 때 금리를 하반기에 내린다, 내년에 내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왔을 때 내린다가 중요하잖아요. 그 조건은 사실 물가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가 미국에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임금이 안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임대료가 안 빠져요. 지금 미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인구가 이동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데 중앙은행에서 물가가 높은 상황인데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아니, 미국에서 내렸을 전제 하에 우리나라에 반영되는 게 궁금해요. 반대는 시차요. 그러니까 그것도요, 한국의 조건이라고요. 한국은 미국의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내리지 못한다고요. 왜요? 한국의 물가라는 게 있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크잖아요. 그죠? 미국에 내린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의 지금 물가도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요? 우리나라는 결정적으로 뭐가 반영이 안 된 줄 아세요? 임금 상승률이에요.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금을 그동안 못 올렸어요. 그게 정부든 뭐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되게 힘든 구간이에요. 왜요? 실질 임금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명목 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물가가 떨어지기 힘들다. 그러면
금리차가 지금 큰데 미국에서 내린다고 해서 내릴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거나 그거를 미리 보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렇게 중앙은에서 조심하는 발언을 하는 의견. 그냥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가 매크로 전문가는 아닌데요. 저는 주식을 전망하고 부동산을 전망하는데,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약간 그 보는 관점의 틀이 좀 달라요. 예, 왜냐하면 저는 투자로 세상을 바라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 가장 유의해야 건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교수님은 거시경제를 전망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몇 프로, 경제 성장 몇 프로 이렇게 전망하시고 그걸 맞춰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불확실성을 하기 때문에 전 유연하게,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유연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이해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대표님, 네. 마지막에 따뜻한 한마디라도 좀 하시니까. 뭐 너무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가면 우리 어떡하라고 지금. 아니 왜 남의 채널 와서 화만 내고 가세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화 좀 그만 내세요, 화 좀.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가세요.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경일남의 유튜브 채널이 너무 저도 이제 자주 보고 가끔 저도 이제 글 남기고 실시간 채팅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전 진심입니다. 진심이요. 많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걸 저는 원치 안 하고요. 평범한 분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 벌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시경제 관심 있으시고 투자 얘기를 들으시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요, 의사가 지금 되실 수 있어요? 왜요? 의대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부동산 잘 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그거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투자가 좋은 거예요. 투자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 잘 보시면 꼭 라이센스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건설회사 다니다가 증권사 옮길 때 증권사 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 리서치에 갔는데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아니 건설회사 다녔으면 부동산에서 돈 많이 벌었겠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증권사 다녀서 주식 잘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고 무엇이 중요한 걸 아시면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다고요. 라이센스가 필요치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쁘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기간 동안 잘 보시고, 경일남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 책 많이 읽으시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시간상? 네. 저분하고 혹시 저도 한번 코멘트 해도 되나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네네. 아니요, 이제 하시면 돼요, 질문. 이 자산 시장은 금리 감으로 결정이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나스닥이는 코인이 또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코스피는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또한 책에서 인도 지수 ETF를 추천하셨는데 이제 인도를 제외한 중아시아에서 이제 경제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알타시아 국가들의 그 위험성이 번지지 않을까. 그래서 인도 ETF 지수 투자가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여쭤보시죠. 아,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그 첫 번째 질문이 한마디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와중에 중국 주가, 홍콩 주가는 계속 빠졌죠. 근래 조금 반등했지만. 근래 조금 반등할 때 우리나라 주가도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상해 지수나 홍콩 항생 지수나 이게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상방 압력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돈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해외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경기 안 좋겠구나, 홍콩도 정말 안 좋겠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돈을 막 이동시켰거든요. 뺐거든요. 중국으로부터 홍콩으로부터. 뺄 때 어디도 뺐어요? 한국도 뺀 거예요. 약간 뭐 좀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같은 권역으로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일본 주가는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경합이에요, 경합. 중국에서 돈이 빠질 때 돈을 어디다 둘까요? 일본으로 둬요. 일본에서 돈 뺄 때
중국으로 옮겨가는 경향도.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어디로 하나로 묶는 거예요? 중국과. 근데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수출 의존도 높죠? 일본과는 어때요? 의존도가 높지 않아요. 경합도가 세요. 우리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동차 수출해야 되고, 일본도 자동차 수출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경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투자자들이 돈을 넣고 뺏고 할 때 중국 빠질 때 같이 빼는 거고 중국 넣을 때 넣는 거예요. 네,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현재 경기가 좋지 않죠. 네. 코스피는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네. 좋지 않은 게 아닌가. 아,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큼 강하게 반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뭐라고 해요? 상방 압력도 여러 개고 하방 압력도 여러 개인데 뭐가 더 센지를 봐야 돼요. 항상.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 중국에서 돈 빠지는 그 압력이 더 컸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에 있다. 일본과의 경쟁력을 추격하는 것을 따돌릴 필요가 있다.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접근을 그렇게 가져가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되셨어요? 네. 인도 ETF는 제가 ETF 투자는 넣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ETF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조적인 걸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올해와 내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도 ETF는 장기적으로 제2의 중국은 누구일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답변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제2의 중국을 대체할 자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라고요. ETF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런 걸 볼 수 없는 거고. 한 가지 아까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기회를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어느 지점일까요? 가격의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이겠죠. 수도권의 경우에는 저는 그것을 24년 중반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부산 같은 지역은 조금 더 늦게 움직이죠. 그래서 중후반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에 대한 판단은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전제를 아까 위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월 위기설, 그래 PF 터진다. 근데 위기가 오면 그때가 기회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오면 가격 막 떨어질 겁니다. 다 자산 가격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럼 그때 기회가 오겠죠. 근데 계속 그 위기 오기만을 기다리실 거예요? 위기가 와야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 컨셉이. 그 위기 오기만을 기다릴 거예요?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 위기 안 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엔 위기 안 온다니까요? 위기 안 와요. 경기 침체라고 했지. 위기 안 와요. 한강대교 걷다가 한강물에 퐁당 빠지는 위기가 아니에요. 한강대교를 걷는데 계속 비가 내려서 결국 몸이 촉촉하게 젖는 거예요. 그게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로 가는 양상이지 부동산 PF 부실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위기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 저도 알아요. 그게 미국의 금융위기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개연성이 너무 없다니까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 맞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건설사 부도 맞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중소은행 쓰러질 거 맞아요. 근데 이 중소은행이 쓰러진다고 금융위기 올 것인가?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2%가 안 된다니까요. 미국 금융시장에서 기여도가. 위기로 올 것을 자꾸 기다리세요. 위기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벌써 5시가 됐네요. 다 같이 폭주하네요. 여기 폭주하고 가셨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폭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원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아니야. 그래도 생략하도록. 요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아니요. 되는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좀 짧게 할게, 짧게 하면, 제가 2020년부터 재테크, 그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2018년부터 했지만, 2020년부터 재테크 콘텐츠를 만들면서, 2021년, 22년, 23년, 24년인데, 제가 아마 22년부터는 한 번도
재테크 자기개발에서 뭐 조회수 측면에서는 3위 밑으로 떨어진 게 한 번도 없을 거거든요. 그냥 단 한 달도. 그리고 지금 아마 그쪽 계열에서 저희 채널이 조회수 1위를 몇 달째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된 이유랑 이제 형한테 들으고 싶은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전 유튜브인 거고, 여기 경제 전망하시는 분인 거고, 다 각자 직업이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원자들이 있는 거죠. 그걸 잘할 수 있는 구성 원소들이. 근데 그거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간 다음에 그게 뭐 한 10개, 유튜브 잘하면 한 게 있고, 유튜브 성공한 게 있고, 그걸 잘하면 10개 있다 칠게. 그걸 찾았어. 찾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굉장히 계속해서 그걸 피드백 하면서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작년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좋은 단어가, 영어 단어가 있었는데 지금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통한 이제, 그러니까 피드백을 통해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게 합쳐지면 목표가 있고, 그걸 성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걸 잘하면서, 근데 그 잘하는 거 10가지를 하나하나를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좋은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계속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걸 통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객관적인 기준에서는 저희 그 계열에서는 정상에서 지금 계속 안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하시든 뭘 하시든 이제 좀 보면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부동산이든 무슨 일이든 이게 목표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각자를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뭐 여기 남성분들 많으니까 당구 실력 같은 걸 칠게요. 당구 전 중학교 때 이후로 당구 실력 계속 그대로거든요. 왠지 아세요? 안 친 것도 있는데 플러스로 누구의 엄청나게 좋은 피드백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김가석 교수님도 경제 전망을 잘 맞추시고 잘 하시는 게 본인만의 목표가 있겠죠. 경제 전망을 잘 맞추는. 그럼 그걸 맞추기 위한 전망의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항상 명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실력 그대로는 아니겠죠. 해가 바뀔수록 업그레이드 시키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꺼졌군요. 네. 부동산이든 뭐든 그 목표에 맞는 정확하게 이걸 이룰 수 있는 뭐 5가지, 10가지 그걸 찾으시고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하신다면 그게 여러분의 사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부동산 뭐 투자나 주식 투자일 수도 있고 그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김가석 교수님 영상을 봐오면 좋겠지만 매년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 부동산이든 뭐 경제 전망이시든 사업이든 명확한 목표에 내가 이거를 잘 맞추고 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찾으시고 거기서 뭐 하나하나씩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지 찾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김 작가님이 4월에 책이 나와요. 에세이 작가예요. 책 제목이 뭐죠? 어쨌든 김 작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대충 쓴 거야. 아주 대충 쓴 거야. 이거 참나 부끄럽네요. 자, 책 이름이 뭐죠? 책 제목은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네. 네.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을 네. 책에 담았어요. 에세이 작가예요. 그래서 김 작가고요.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오버됐지만 마무리 말씀만 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정말 보잘것없는 저인데 20만까지 응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속담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같이 와주셔서 마지막에 감동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정말 감사하고 그 제 채널이 지향하는 바대로 건전한 그 경제에 대한 이해, 여러분 스스로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정말 큰 채널을 지향하지 않고 단단한 채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항상 얘기해 줍니다. 우리 경익남 구독자분들 굉장히 좋다고. 너무나 저는 악플하는 사람을 무조건 잘라버리거든요. 무조건 나가시라고. 큰 채널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만, 많이 좋은 분들만 모이셔서 제가 또 힘이 되고 좋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00만 구독자 채널이지만 200만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 우리 20만이 더 셉니다. 저도 단단한 편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누가 부러울까요?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뭐 역사, 인문학 뭐 다 좋아요. 재밌고 즐겁고. 근데 경제도 재밌잖아요. 근데 경제는 모르면 당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를 바로 알고 여러분 다시는 당하지 않는 삶,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삶을 갖도록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겠고,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와 계신데 계속 밖에서 일만 하고 계세요. 근데 저랑 약속했고 독자분들께 약속한 게 2050년 경제전망까지 쓰기로 약속했고, 아마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 채널을 통해 해드릴 계획입니다. 함께 2050년까지 여러분 눈 건강 잃지 마시고 귀 건강 잃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